사실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해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억을 하지? 라고 생각이 쉽지만 디테일하게 이해해서 그래요. 머리를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소설 같으면 1장이 끝났어요. 그럼 1장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머리로 되짚어 보는 거죠.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만약에 생각이 안 나, 그럼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 영유아 초등 저학년 편을 출간한 독서교육 전문가 제스필입니다. 사실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해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책을 읽었을 때 기억나는 것은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한 장면을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뭉뚱그려서 그냥 짧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억을 하지? 라고 생각이 쉽지만 디테일하게 이해해서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세세하고 구체적이면 기억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납니다. 이건 지식도서 읽을 때도 똑같은데 지식도서를 읽을 때도 이해가 세세하고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 기억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의 문제라기보단 이해의 문제고, 그럼 왜 내가 이해가 낮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책을 내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도 그런다. 그런 거는 이제 뭐냐 하면 책을 읽을 때요, 미끄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책 읽다 보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글자를 막 이렇게 읽고 있을 때가 있어요. 딴 생각 막 하면서. 그럼 정신 차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이 심란하거나 뭐 딴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미끄러지는 수도 있어요. 책을 좀 많이 안 읽어보거나 혹은 속독을 하는 경우에도 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세하게 첫 문장을 읽을 때부터 집중해서 이 상황은 도대체 뭐지?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려는 거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 들어가서 이해해서 읽으시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발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자꾸 그렇게 돼. 분명히 읽을 때는 이해한 것 같은데 자꾸 이제 흩어져.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소목차 있잖아요. 소목차 하나 끝났을 때 머리를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소설 같으면 1장이 끝났어요. 그럼 1장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머리로 되짚어 보는 거죠.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만약에 생각이 안 나, 그럼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미끄러졌거나 아니면 이 책이 너무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되 끊어서 되짚어 봐야 됩니다. 지식교양도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식교양도서는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가 뭐냐 하면 연필입니다. 지식교양도서는요, 기본적으로 연필을 들고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읽다가 줄을 그으셔야 돼요. 어떤 데 줄을 그어야 되냐면 두 가지의 줄을 그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흐름에서 핵심이 되는 거. 가능하면 문단별로, 왜 우리 국어 시간에 핵심 문장 뽑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문단에서 중요한 얘기, 혹은 문단이 연결돼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이런 데 줄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해 과정은 꼼꼼하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줄을 쳐야겠죠. 두 번째로는 좀 어려운 개념이거나 어려운 어휘가 있으면 거기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찾다 보면은 초보 독서 같은 경우 미국에 빠질 수 있거든요. 사실 숙련된 독서가는 찾는 걸 더 좋아합니다. 찾고 돌아오면 독서가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근데 초보 독서가는 찾다가 돌아오면 앞 맥락을 놓치게 돼요. 그럼 맥이 탁 풀려서 못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읽어도 어느 정도 맥락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일단 이따 알아봐야지 하고 표시를 해놓고 읽으세요. 그럼 소목차나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몰랐던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혹은 이 초보 독서가의 경우는 너무 지쳐서 그걸 찾아보는 것조차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놔두고 내가 줄쳤던 핵심 문단 있죠. 그거를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요 흐름만 다시 되짚어 봐도 이게 뭐냐면, 모래시계에 모래가 쌓일 때 독서 과정에 쌓인 이 모래를 다시 한번 패킹을 하는 겁니다. 묶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세세하게 기억하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거를 해보는 즉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호기심은 사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재밌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흥미가 가는 이야기를 그 책이 하고 있어야 그 책의 요소에서 호기심도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기심은 왜 나오는 거냐면, 사고의 패턴이 인과관계인 사람이 가장 많이 갖는 게 호기심입니다. 뭘 보면 원인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원인과 결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거 왜 저렇지? 이런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이 사고 틀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로 해결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호기심이 강해져요. 호기심은 타고난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우연히 원인과 결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어. 왜 저렇지? 하고 생각해서 내가 왜 그런지를 혼자 따져봤는데 아 이래서 그렇구나를 해결해 보면 그 다음부터 딴 걸 뭘 볼 때도 저건 왜 저렇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결과에서 원인이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졌을 때 호기심이 생기는 거라서 호기심은 단련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이런 게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사고틀이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려면 다른 루트,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들여다봤을 때 이 호기심이 또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되고 읽을 때 이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 학습 만화의 시대를 연 책의 제목이 Y잖아요. Y. 제가 그 제목 정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Y가 인과관계 사고를 한 글자로 표현하라 그러면 Y거든요. 왜? 그래서 왜? 라는 관점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호기심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요. 호기심이 커졌다는 건 삶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라는 건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혹은 책을 읽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질문하는 능력이요.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이, 그 좋은 질문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고의 힘에서 나오는 건데 호기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적합한 질문을 던지는 자기도 모르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라는 건 인과관계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사고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는 거, 그리고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 이런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갖춰야 될 능력이 아닌가. 필사는 이제 저도 봤어요. 제 댓글에 필사를 했더니 책 내용이 다 기억나더라고요. 맞거든요. 맞는데 그걸 기억하고자 필사를 하시는 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필사를 하면 책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걸 위해서 필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 내용을 기억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강도 높은 이해, 그게 곧 기억입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이해를 하는 행위 그 자체에 공을 들이는 것이 책 내용을 기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책을 읽다가 방금 전에 호기심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그게 책을 깊게 이해하는 방법이고 책을 읽다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건 왜 이렇지? 내 상식은 아니는데 이건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이해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강도가 세지면 잘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책 잘 읽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억하나 싶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독서 능력이 높아서 그래요.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독서 능력이 높으면 이해를 더 강하게 하게 되고 이해를 강하게 하게 되니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독서가라고 한다면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될 거는 내가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책을 읽고 나서 기억이 많이 남는 독서를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필사는 독서의 도구라기보다는 학습의 도구에 가까워요. 제가 독서에서 가장 고강도의 독서법으로 필사와 초록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매번 필사와 초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필사와 초록은 진짜 너무 좋은 책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고 필사와 초록을 만약에 어떤 도구로 활용한다 그러면 저는 공부하실 때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 공부를 하거나 대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너무 중요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서 막 베껴줬고 이런 거 해보세요. 국어 성적 진짜 바로 수직 상승합니다. 그건 기억해서이기도 하지만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해 강도도 반강제로 끌어올려지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사나 초록은 교과서, 학교 공부하실 때 뭔가 자격증 시험 치실 때 이럴 때 필사, 초록 적극 강추합니다. 근데 독서의 과정에서 독서를 내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읽어야지 이러면 너무 힘들어서 독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오히려 필사를 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책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닌데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필사하시거나 기억하기 위해서 초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필사는 사실 많이 안 쓰긴 했는데 초록은 저 때는 다 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때는 문해력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다 교과서 이해하고 했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 하면 이게 문해력이 얼마나 가벼운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저 때는요 뭐가 없었냐 하면 초등 대3 보습 학원이 없었어요. 사교육이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누가 읽었냐 하면 학생 자신이 읽어야지만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교과서를 읽을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읽었냐 하면 사회, 과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초록의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교과서 읽고 교과서 요약 정리해서 요약 정리한 거 들고 달달달 외워서 들어가서 시험 치고 100점 맞고 나와서 까먹고 이게 이제 공부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초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문해력이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과목을 뺀 나머지 과목들은요 초록을 하시면 진짜 문해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요. 초록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필사는 뭐 할 때 좋냐면 영어나 국어 같은 과목을 할 때 정말 좋습니다. 필사를 할 때 필사의 가장 좋은 지점은 뭐냐면 첫 번째 지점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는 문장 자체를. 그래서 영어 문장을 필사하게 되면요 전치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문장의 구조,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잖아요. 이런 구조들을 필사를 하다 보면 그 차이를 확 체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필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문장 자체가 더 잘 떠오르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필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국어 같은 경우는 필사의 또 다른 측면, 적혀 있는 것 밑에 이면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 내가 독법이 없어도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이 문장을 쓰는 이유, 이 문장이 서술될 때의 등장인물의 심리 이런 것들을 저절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필사를 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한 문장을 읽는데 손으로 읽는 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읽게 됩니다. 반복해서 읽게 돼요. 왜냐하면 첫 문장 읽고 베껴 적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 문장을 다 못 쓸 때 이게 맞나? 다시 확인하게 되죠. 요가 아니고 뭐뭐입니다네 입니다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필사를 하다 보면은 글에 적혀 있지 않은 이면을 읽게 되고요. 문장 구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글쓰기 능력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필사하시잖아요. 글쓰기 능력에 필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생각 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썼지? 이 문장 왜 이렇게 썼지? 왜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썼지? 이 생각하시면서 필사하시잖아요. 그러면 필사를 했는데도 나는 글을 못 써. 이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쓸 내용만 글감만 갖고 있다면 필사를 한 사람이 필사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글을 잘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작가분들 있죠. 작가분들이 글 잘 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 운동선수에게 줄넘기, 런닝과 같은 게 뭐냐면 필사예요. 그러니까 필사는 국어 그리고 학습적으로 놓고 보면 글쓰기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초록은 이제 지식도서 읽을 때 핵심 문장에 줄을 거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한 문단을 읽고 나면 한 문단을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요약 정리하는데 보통 예를 들어 문장은 쭉 흐르지만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멘틀의 내부 구조는 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멘틀의 내부 구조 땡땡 밑에 막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초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책의 문장으로 구축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논리적 구조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이라는 사고를 내가 재가공해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이점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책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은 지 오래됐어요. 그 내용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요. 다시 들여다보고 그러면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초록한 걸 딱 보잖아요. 눈으로 쭉 훑으면 그게 다 기억이 쫙 다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초록입니다. 이런 게 이거를 교과서로 하면 교과서 초록이 되는 거고 지식도서 초록을 하면 지식도서 초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문해력이 초록과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담컨대 교과서를 전부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험 칠 때 그 많은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초록 이렇게만 하시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고 목표의식 뚜렷하다 그러면요 이렇게만 하시잖아요. 그럼 명문대를 못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강제로 시키면 초록이 아니게 되고 필사가 아니게 된다. 필사는 깜지처럼 돼요. 영어는 떠나 있고 손만 쓰는. 이렇게 되면 또 효과 없어지고요. 초록은 그냥 대충 보고 대충 정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효과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자녀분한테 권해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필요성을 아이가 느껴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죠. 만약에 성인인데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이 효과를 해보시면 하는 그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약간 보조 도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 존재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겠어.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사실은 책 자체가 대화예요. 독서는 작가와의 대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서 있는 작가의 존재가 느껴져요. 그러면 이거를 깊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거 자체가 개인적인 행위라는 게 소통이 없는 나 혼자만의 세계라는 것이 아니고 작가와 1대1 대면이라는 거죠. 이거는 독서 모임으로도 1대1 대면 자체는 똑같은데 각자 1대1로 대면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대면한 그 작가는 그 책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면한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내가 사실은 가닿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닿지 못했구나. 아, 나 여기까지밖에 못 갔네? 이런 거를 혹은 이 각도로 나는 갔는데 저 사람은 저 각도로 갔네? 이거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독서라는 행위 자체를 스펙트럼을 좀 넓혀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나는 내 맥락으로 다 이해를 했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이 맥락이 독서라는 게 책과 독자가 만나서 일으키는 정신적 화학작용이거든요. 이 화학작용의 빛깔은 책이라는 고정 대상물도 있지만 독자라는 각기 다른 대상이 있잖아요. 이 요소 때문에 이 화학작용이 다 조금씩 달라요. 이 다른 무늬를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독서 모임에 오신 분들이 다들 초보 독서가가 됐든 숙련된 독서가 됐든 그와 상관없이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독서 모임 하실 때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완독을 하셔야 됩니다. 독서 모임 운영하다 보면 책을 다 못 읽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책을 못 읽는 분이 독서 모임에 끼게 되면 나도 독서 모임에 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못 읽고 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는 맥락이 없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책 속 맥락으로 얘기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하게 돼요. 이러면 이제 수다가 돼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읽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독서 모임이라는 거는 각 구성원들의 독서 수준과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독서를 내가 안 하는데 강제로 읽고 싶다 했을 때 독서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이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모였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책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 강제로 모이면 책을 선정할 때 어떤 책을 선정하게 되냐면 유명한 책, 좋다는 책 선정하게 돼요. 그러면 전원이 완독을 못 해오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서 모임은 만약에 이제 책을 안 읽었던 분들이 모여서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청소년 도서 중에도 좋은 책들이 진짜 많거든요. 청소년 도서 수준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효과를 볼 수 있죠. 일단 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된다는 거. 이게 독서 모임의 첫 번째 효용이고요. 두 번째 효용은 같은 텍스트를 읽고 다른 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또 효용이 발생하냐 하면 오독을 하게 됐을 때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오독을 했을 때도 깜짝 놀라지만 상대가 오독을 했을 때도 깜짝 놀라요. 자, 이렇게 책이라는 게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관점에 따라서 독서 능력에 따라서 이런 오독이 발생하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독서가라면 나라면 스스로 고를 일이 없는 책을 그런 책들이 내 리스트 안으로 툭툭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일단 확장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모임 안에 독법을 가진 숙련된 독서가 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 이제 엄청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독서가 한 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방지할 수 있는 게 오독이에요. 이게 오독이라는 게 정해진 정답이 있어서 오독인 게 아니라 해석도 감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그 다양한 해석 중에 틀린 것도 있거든요. 틀린 감상을 진짜라고 믿는 게 오독인데 숙련된 독서가 한 사람이 껴있으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을 듣다 보면 납득이 가거든요. 아, 맞네. 이러면서 내 독법이 재조정이 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교주의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오독을 하는 지점이 있겠죠. 아무리 독서 능력이 뛰어나고 해도 독서라는 게 주관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서의 수준을 엿보면서 내가 거기를 따라가지고 달리기로 치면 내 앞에 바람막이를 한 명 세워놓고 뛰는 거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이 사람이 바람을 다 막아주니까 나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 모임을 하시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독서의 실질적 효용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좀 잘 맞잖아요. 그러면 독서 모임만 하고 헤어져도 이런 친구가 없어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인적 인간관계에서 만나서 하는 얘기라는 게 일상의 영역에 머물잖아요. 진지한 얘기 오글려서 못합니다, 사실. 근데 독서 모임은 아예 책을 읽고 그 책을 놓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와도 평소에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기 힘든 깊이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와 생각의 동질성 그리고 생각의 깊이 이걸 가지고 다채롭게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독서 문화라는 게 있다면 독서 모임은 독서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행위잖아요. 그 개인적인 행위인데 여기 독서 모임에서 이게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적으로 열리게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그동안은 개인적 독서지만 여기서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은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제가 높아짐에 뭐 오독을 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말씀 드렸지만 설사 모두가 오독해서 그걸 이고 산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독서 모임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근데 만약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진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시면 개인적 독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측면의 풍요로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또 한껏 누리시게 되는 거죠. 독서는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미묘한 것에 가깝습니다. 독서를 하면은 분명히 자기 개발적 효과가 있어요.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요. 사고력도 향상되고 읽는 책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럼 투자 관련된 책을 읽으면 투자에 도움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미묘한 것이냐면 내가 책의 효과에 관심이 집중돼서 책을 고르게 되면 희한하게 결과적으로 그 효과를 못 얻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제일 재밌는 책 어디 있지? 이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효과는 훨씬 크고 강하게 발생한단 말이죠. 아이들 독서에서도 명백하게 그게 드러나는데 문해력이 가장 세게 올라오는 책은 소설책이에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과 연계 도서가 그걸 읽고 지식을 습득해서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독서가 도움이 돼서 저는 명문대에 갔어요. 독서가 도움이 돼서 수능 만점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읽었다는 책들을 보면 교과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재미있는 책을 강도 높게 읽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억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억해야지 하고 책을 읽으면 오히려 기억이 잘 안 나요. 깊게 이해해야지 하고 책을 읽으면 결과적으로 더 세세하고 더 깊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서가 미묘한 것은 독서의 효과가 워낙 여러 요소로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 그 효과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럼 그 효과를 쫓아가면 그 효과를 못 얻어요. 이런 점에서 미묘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독서의 본령, 내가 좋아하는, 내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 내가 지금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내가 깊게 이해하면서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독서가 주는 효과를 차고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맨날 그런 책만 읽게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을 깊고 강하게 이해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독서 능력과 독서의 감각이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그 깊어지고 확장된 내가 가서 책을 고르잖아요. 다른 책을 고르게 돼요. 그럼 그 책을 또 깊게 이해하고 읽잖아요. 또 내가 또 달라져요. 또 달라진 내가 책을 고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독서의 확장도 독서의 효용도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 책 한 권을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그 책 한 권을 찾아서 제대로 읽어봐야지.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독서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자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효용도 그렇고 독서의 효과도 그렇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책을 안 읽던 분들이 책을 읽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책을 읽는 그 순간, 책을 고르는 그 순간에는 오로지 내가 관심이 가고 내가 재미있는 책을 집중해서 읽겠다는 이 마음 하나면 됩니다. 이 마음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독서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내가 사는 삶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독서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